하나 더. 정말 비교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취미로 비교하는 사람? 네, 그걸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서부장 이번에 네, 선배. 훌륭히 잘했어 라고 하면 자존감이 높은 서부장은 저희 팀 애들이 원래 한기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르시시즘이 높은 부장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부서에 그 멍청한 놈들을 데리고 내가 그 일을 해냈죠. 네, 내가 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남들이 나보다 열등한 거. 극단적 비교죠. 한화생명과 3프로가 함께하는 김경일의 지혜의 밤 고객 초청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성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토크 콘서트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호스트죠.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토크 콘서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오늘 주제가 아마 궁금하실 텐데 바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속 편히 사는 법. 이 비교라는 단어, 너무나 많이 하고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앉자마자 비교하죠. 초면에 막. 그렇죠. 네, 심지어 막 네. 학교에서 무리가 돼가지고 왜 각자 자기 아파트 몇 평 사는가 막 이런 거 얘기하거나 심지어 적었던 경우도 있고.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저희 비슷하잖아요. 경석 씨랑 저랑. 근데 이제 제가 훨씬 동생이죠. 왜 자꾸 비교하세요, 나이를? 그게 뭐 중요한가요? 네. 네. 근데 저기 예전에 그 가정 그 환경 조사할 때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는 국민학교 다닐 때 글쎄요. 아무튼 뭐 얘기해 보세요. 뭐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집에 TV 있는지 세탁기 있는지 냉장고 있는지 막 조사했잖아요. 그런 거 조사하고. 그럼 옆에 친구가 쓰는 거 갑자기 거기에 어떤 애가 그 옆에 냉장고를 썼는데 저희 집에 냉장고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좀 뭐라 그럴까 상대적인 빈곤감, 박탈감 이런 거 느꼈던 기억이 나요. 아주 어린 시절인데도. 그 어린 시절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는 우리 김경일 교수님 같은 경우는 남하고 이렇게 비교당하신 적은 거의 없죠? 많이 있죠. 근데 친구들이 어디 몇 동 어느 아파트 단지 몇 동 사느냐 이걸 딱 물어보면서 싹 머리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보여요. 거기 시세랑 자기 집 시세랑 이런 거 이제 30대 많이 40대 많이 느꼈고 자동차 많이 느꼈고 회사의 직급 같은 거. 네네네. 너 벌써 부장 됐어? 뭐 이제 야 우리 동문 중에 상무 나왔대. 그럼 막 축하는 하고 있는데 이제 분위기가 조금 약간.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진짜 좋은 친구는 나한테 좋은 일인데 있는데 진짜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 애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많이 비교를 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비교를 좀 많이 당해요. 그렇구나. 제 아내가 TV를 볼 때마다 최수종 형 이런 분들 나오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네. 저는 그분 나오면 바로 꺼요. 그러니까. 네. TV를 잘 안 틀게 돼요, 진짜. 수종 형 나올까봐. 아마 최수종 씨께서는 아마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성들에게 엄청난 그 비교를 받고 계시죠. 아니 솔직히 저도 잘 못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나름. 그렇죠. 정말 다정다감한데 일단 저 형만 나오면 이상하게 아내가 숨소리가 막 거세져요. 자, 아무튼 이 우리나라 이 참 비교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럼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합니까? 질적인 분석이라고 해서 왜 인터뷰 같은 거 해봐도 비교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주로 스트레스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대답을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한다면 나는 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하지 않을까? 네네 이런 고충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나와요.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지리적인 특성, 그럼요. 인구 특성, 그럼요. 네네. 땅은 좁고, 그렇죠.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바로 옆에 보이니까. 네네. 게다가 우리나라는 보세요. 외국에 나가면 특히 서양에 가면 이름은 거의 비슷해. 남자애들은 다 브라운 아니면 마이클이야. 그렇죠. 아니면 여자애들은 다 앨리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성은 되게 다양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름이 다양하고 성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혈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패밀리가 다 둘러싸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의 어떤 고유한 특징을 더 강조하는 것보다는 같은 종류의 사람들, 같은 문중의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목수가 목수를 질투하고 시인이 시인을 질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교나 질투할 만한 그런 여건이 더 예전부터 많을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비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자, 그런 비교를 많이 하는 우리 사회에서도 특히나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죠. 있죠. 그분들 왜 그런 비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게 그 부모님이 자녀를 다른 집 자녀들이랑 많이 비교하기도 하고, 아내가 또 자기 남편을 다른 집 남편이랑 비교하는 것도 많이 하고, 뭐 되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비교를 일단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 비교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게 되게 많이 일어나요. 네. 자기 기준. 그러니까 뭐냐면 직장에서요, 직장 상사인 분들 중에 요 얘기를 이 사람이 일하면서 하더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일하기 같이 좋은 직장 상사니까 그분들 잘 또 쫓아다녀 제가 이렇게 제자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오케이, 딱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왜 PD나 감독님들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 오케이, 딱 좋아. 이게 뭐냐면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네네. 오케이, 딱 좋아.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은 좀 더 하면 될 것 같거든. 네.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거든. 네.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은 힘든 거죠. 거죠. 그러니까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도 오케이, 딱 좋아. 이러면 여기서 스톱하고 다른 일 할 수 있는데 요거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지 않냐? 이거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지 않냐? 이러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일이 진행되는 거죠. 자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속 비교하게 된다. 네네. 아니 진짜 저희 예능 팀 감독님들 중에도 이렇게 나뉘어요. 네. 연기자가 더 하겠다는데도 됐어 난 됐어 그만해 이런 감독님이 있는가 하면 제 생각에 다 된 것 같은데 가면서 조금만 더 해볼 수 없나? 그렇게 바꿔볼 수 없나?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바로 그런 경우군요. 그렇죠. 장고 끝에 그리고 심지어 악수 두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중에 네네. TV로 보면 그 뒤에 찍은 건 하나도 안 써. 네. 처음에 한 걸 쓰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들. 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비교를 많이 하더라. 그렇죠. 또, 그 비교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 예. 제가 봤을 때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행복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다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실험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네. 지친 사람이 비교를 많이 한다. 네. 피곤한 사람이 비교를 많이 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안 피곤한 사람은요, 음식을 먹을 때 오케이,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곤한 사람은요, 음식을 먹을 때도 제가 먹는 것보다는 좀 나은 걸 먹어야 될 것 같은. 저 사람이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 사람이 받는 서비스보다 내가 좀 더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내가 힘들고 피곤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진상 고객, 블랙 컨슈머, 악성 민원인 이런 지수에서 상위권인 나라거든요. 조사를 해보면. 근데 그런 나라들이 상위권인 나라들이 대부분 바쁜 나라. 네. 사람들이 이제 일상에서 많이 피곤하고 과로하는 그런 사회. 이런 쪽이 또 비교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이 없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너무 막 일이 잘 안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비교를 많이 하더라. 하나 더 있긴 있죠. 하나 더. 정말 비교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 취미로 비교하는 사람? 그러니까 평생 그거를 해야 되는 사람. 비교를 해야 되는 사람. 누구죠? 그걸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즘. 네.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은 자기가 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남들이 못하고 자기가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업에서 이제 우리가 부장님인데 서경석 씨가 부장님인데 제가 이제 김상무가 서부장 이번에 예. 훌륭히 잘했어. 예, 성분님. 라고 하면 이제 자존감이 높은 서부장은 저희 팀 애들이 원래 한기랑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뛰어난 친구들과 같이 일을 하고 나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는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르시시즘의 빰이 높은 서부장님, 서경석 부장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부서에 그 멍청한 놈들을 데리고 내가 그 일을 해냈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남들이 나보다 열등한 거. 극단적 비교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과도한 칭찬 혹은 과도한 비교를 해버리면 나르시시즘이 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끝판왕이죠 비교에. 그러네요. 네. 그런 한 3가지 정도의 부류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비교라는 게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지 않나요? 비교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어낼 수도 있지 않아요? 동기를 찾아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무조건 나쁠 건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근면성실할 수 있었던 것도 저 친구를 따라잡자, 저 나라들을 따라잡자. 그러니까 비교에서 나오는 그런. 이게 왜냐하면 라이벌도 그렇기 때문에 훈련할 때 감독님들이 우리 라이벌은 쟤네들이야라고 하면 훨씬 더 훈련을 잘해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라이벌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왜 보면 약간 혼란스러운 게 나라의 어떤 가치나 아니면 개인의 삶에서 약간 혼란스러운 게 이제 누굴 따라잡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나라를 가보면 이게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못한 것들이 다 보이는 나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렇게 좋은 복지국가라고 하는 스웨덴도 가보면 병원 한번 예약하고 가려면 막 한 달 넘게 걸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미국이 그렇게 강대국인데 가서 보면은 무슨 와이파이 안 돼서 통신사 연락하면은 막 2주일 있다가 오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빨리빨리 척척 잘 해내는 한국 문화에서 아주 또 한국만의 독특한 그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한 나라를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왜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왜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을 때 제일 슬퍼했던 분들이 삼성전자 분들이다. 예, 이제 뭘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르고 뭘 따라가야 될지 모르니까. 물론 삼성전자는 빠르게 이제 그걸 극복하고 더 성장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그래서 벤치마킹이라는 단어를 사회적으로 잘 안 써요. 예전에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 이제 베낄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걸 만들어야 돼. 우리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요새 심리학자들이, 한국의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네 기준, 네 사명, 네 목표를 만들어야 돼. 다른 데서 가져오지 말고, 이제 비교는 엄청난 동력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비교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동력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한 시대 성장의 원동력이 다음 시대 성장의 발목을 붙잡는다. 그렇죠. 이런 게 딱 느껴지는 게 비교 메커니즘이죠. 그 지금 방금 이제 김 교수님께서 이제 기업의 이야기까지 비교 관련해서 이제 예를 들어주셨는데, 우리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비교하면 떠오르는 이 미디어가 있죠. 바로 SNS입니다. 네. 자, SNS. 건강하게 하는 법. 그 SNS를 그러니까 이제 못 쓰게 한다. 이거는 사실은 칼을 들고 사람들이 살인하면 안 되니까 칼을 다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니까 SNS를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아주 장점 위주로 가는 분이 있고 단점 위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장점 위주로 가는 사람들은 이런 트렌드가 있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SNS 딱 10분만 보면 뭘 팔아야 될지 다 보이더라.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네, 다양한. 저 하루에 10분 정도만 봅니다. 10분 정도. 그래서 맞아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내로 보시는 게 좋죠. 대신 제가 유튜브를 3시간 봅니다. 유튜브? 제가 좀 긴 영상을 좋아해서. 아무튼 말씀 이어주세요. 네. 반면에 실제로 이거 사실이거든요. 미국에서는 벌써 이제 SNS 이제 가파르게 발달하던 시기 이후에 10대 소녀들의 자살률이 늘었어요. 예, 이거 그리고 실제로 거대 SNS 기업의 CEO가 보고를 받았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게 문제가 돼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난받은 적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비교를 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나는 무엇 때문에 왜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SNS의 장점만 거의 대부분 누리고 살고요. 나는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거야라고 하는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SNS만 보면 극단적 비교를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사는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그냥 그때그때마다 SNS에서 남이 올린 멋진 걸 보면서 나는 아니구나. 나는 저렇게 못 사는구나라고 하는 격세지감이나 아니면 열등감을 느끼게 돼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네네. 그럼 건강하게 SNS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해답부터 좀 찾아놓고 이제 우리 김경일 교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미니 강연을 편안하게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속 편히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강연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교이면서 또 심지어는 니체입니다. 제가 계속 니체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비교를 많이 하는 그 한국 사람 그리고 비교가 우리에게 주는 상처가 많은데 유난히 그 비교라고 하는 것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왔던 철학자가 저희 심리학자들의 생각으로는 바로 니체인 것 같아서 제가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어찌 감히 니체에 관련된 얘기를 완벽히 정리를 하겠습니까? 다만 오늘 니체의 말 몇 가지 중에 우리가 한번 풀어내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을 조금 더 편안하면서도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의 첫 장면 그리고 사실 니체 제가 2년만 더 살면 이제 니체의 나이를 채웁니다. 1900년에 사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56년 동안 살았는데 제가 지금 54년 살았거든요. 제가 2년 더 살고 니체를 따라잡을 리는 만무하고요. 이분의 정신세계를. 다만 고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왜 요즘 심리학자들한테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한국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지 몇 개의 문장만 좀 뽑아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니체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얘기는요 이거예요. 아모르 파티. 예, 아모르 파티. 예, 김현자 씨 아모르 파티. 예. 그 아모르 파티도 이 아모르 파티 니체가 한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파티라고 하면 이제 PARTY 파티. 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파티는 이제 이제 그리스어인데 fate 운명. 아모르는 사랑한다. 그러니까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이 김현자 씨의 그 아모르 파티 가사를 보면요. 정말 잘 쓴 가사고요. 저는 예전에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를 모른 채 그 가사를 먼저 봤어요. 예, 가사를 먼저 봤는데 야 정말 잘 썼다 누군지 어쩌면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를 잘 썼을까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 가사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당신의 운명, 네 운명, 내 운명을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니체가 한 말이에요. 네,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신의 운명을 사랑한다라는 말, 이런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주고받는 말입니다. 제가 제 아이들한테, 가끔 술 먹고 들어가서, 이 말을 해요. 근데 이 말도 제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와가지고 술 먹고 와서 와 막 이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막 거칠거칠해졌는데 막 볼 비비면 짜증 나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말 들은 날은 아빠가 그래도 좀 덜 밉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데 그랬더니 태어나줘서 고마워 막 이런 얘기할 때. 예, 그게 이제 운명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너의 운명을 사랑한다. 존재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죠. 조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가 공부 잘해서 너무 자랑스러워 이건 조건이 있는 거고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제 아내에게 나에게 잘해줘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이런 것도 다 좋은 말이긴 한데 이거는 조건과 전제가 있는 말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살아줘서 고맙다고, 있어줘서 고맙다고,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다른 어떤 말을 들을 때보다 참 따뜻해지고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말들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게 너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라는 뜻이고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 많은 남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네. 자크 라칸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니 남들이 원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원한다는 거.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그걸 내가 가졌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원한 거죠. 그런 것도 결국은 마찬가지로 니체에 기반한 이 글로 해석하면 아모르 파티가 안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 삶을 사랑하고 있을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니체의 말을 가져왔지만 저희 심리학자들은 방법을 얘기 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고 지침을 주고요. 심리학자들은 오케이, 지침을 어떻게 해야 더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죠. 네. 마치 예를 들어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란 말이야.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 심리학자들은 누가 좋은 거 몰라? 그거 안 되니까 문제지. 그렇죠?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연구를 해보면 창문을 열고 대화하면 열린 마음으로 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좀 따뜻한 말을 해줘.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방 안의 온도를 2도 높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학문의 영역에서 물론 심리학이 그런 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말들이 과연 우리에게는 실천되려면 어떤 식으로 더 해야 더 쉽게 실천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는 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 사람의 위대한 철학자가 뭐든지 다 맞을 수는 없겠죠. 이게 되게 재밌게도 이럴 땐 이 철학자의 말이 맞고요. 이럴 땐 이 철학자의 말이 맞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구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던지는 왜라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내놓을 수 있다면 이후로는 모든 게 간단하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금방 알게 된다. 타인을 흉내내는 헛된 시간 낭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나의 길이 너무나 분명히 보인다면 남은 일은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다.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하라는 거죠. 왜라는 질문.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시기에 왜라는 질문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이에요. 예.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은요, 와가지고 끊임없이 왜로 부모님을 괴롭힙니다. 저도 저희 첫째 딸 시원이가 말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빠 왜 낮에는 밝아요? 해가 뜨기 때문이지. 왜 해는 낮에 나와요? 밤을 무서워하기 때문이야. 왜 밤을 무서워해요? 이제 슬슬 제가 끌어올라요. 그런 게 있어. 이러면서 네네 무서울 때가 있는 거지. 이러면서 네. 그럼 애가 이제 하고 이제 가기 시작하죠. 네. 사실 이게 뭐냐면 니체는 왜라고 물어야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뒤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살지를 이제 궁금해하는 행복한 아이들이 그래서 왜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프로파일러들 이분들 교육시킬 때 아이가 학대받았다는 증거를 혹은 아이가 학대받았을 거라고 하는 심증을 만들어내는 그 단서로 하나 꼭 보라고 얘기해 드리는 게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아이들. 얘는 지금 꽤 오래전부터 학대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알려드려요. 얘가 집에서 좀 부모님께 학대를 받고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듭니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이가 왜라는 질문이나 왜라는 얘기를 도통 하지 않나요? 그럼 선생님들이 아이고야 그렇네요. 라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왜라는 질문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왜라는 질문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스스로에게 이건 집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집에 앉아서 안방에서 나는 왜 살까? 절대 안 돼요. 부엌에서 요리하면서 인간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사람은요 어떤 장소에서
특정한 종류의 생각을 더 잘하게 설계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소를 바꿔야 됩니다. 되게 재밌는 건 생전 안 하던 인생은 왜 살까라는 질문을 등산만 가면 하게 됩니다. 바닷가만 가면 자꾸 하게 되죠.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집이 아닌 곳, 즉 여행을 떠나야만 돼요. 여행을. 그러니까 움직여야만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그 철학자들은 글을 쓴 건 자기의 서재지만 거의 모든 통찰을 여행 중에 얻었고요. 그들의 편지를 분석해봐도 베를린으로 가는 마차 안에서 혹은 뭐 예를 들어 파리로 가는 열차 안에서 떠오른 깨달음을 정리해 놓으라라는 얘기들이 무수히 많죠. 그런데 이 여행을 떠날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선 큰 여행을 가야 된다. 이게 제일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큰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처음 보는 광경에 압도당하는 경이로움이나 아니면 경외감 때문에 오히려 생각이 멈춥니다. 네. 그래서 작은 여행, 늘 가던 길의 옆길이나 뒷길, 이런 사소해 보이지만 작은 여행들을 많이 떠나시고 자주 떠나시는 게 그런 사람들을 예전에 심지어 소요학파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분들이라고 분류하기도 했었죠. 우리 삶에 우리가 안 가본 길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저 오늘 이 강연 장소까지 오는데 제가 이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걸어왔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던 길로 갑니다. 정말 귀신같이 늘 가던 길로 가요. 그래서 제가 아예 오늘은 저 뒷길로 다른 길로 한번 해서 와보자 라고 왔는데 제가 이 근처에 지금 1996년부터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8년째 살고 있는데 거기 그 골목을 처음 가본 거예요. 예. 거기에 그런데 저보다 더 오래전에 이 동네에 와 있는 정말 오래된 만두집이 하나 있는데 저 만두를 한 번도 내가 안 먹어본 거예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색다른 생각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되죠. 작은 여행 많이 떠나보세요. 예. 반나절 정도 되는 여행도 안 가던 길로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왜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내 삶의 의미부여가 더 많아집니다. 네. 자,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를 보면서 열등감이나 아니면 허망한 기준을 만드는 건 많이 막아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자, 하나만 또 말씀을 볼까요?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행동은 약속할 수 있지만 감정은 약속할 수 없다. 정말 맞는 말이죠. 감정은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언제까지 사랑하겠다든지 언제까지 증오하겠다든지 혹은 언제까지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서슴지 않고 결행하는 인간은 자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것을 약속하는 것 같다. 제가 이거 줄에서 할 때 많이 얘기합니다. 죽는 날까지 사랑한다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예, 부부한테. 예, 제가 주례 할 때. 제가 주례 자주 해요. 주례 많이 하고요. 왜냐면 제자들이 이제 벌써, 저도 이제 50대 들어가니까, 그리고 제가 주례사가 2분을 안 넘기는 주례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화객들에게 정말, 환영을 받고 있는 그런, 일단 제가 밥을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피로일에 가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사실 감정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차라리 그것보단, 아무리 늦어도 12시 전에 집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해라.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상대방 부모님은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 이게 더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니체의 말을 잘 이해하기도 전부터.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제 감정을 약속하게 되면 내 감정의 종류가 변해갈 때 이제 약속이 어겨진 것으로 생각해서 이 관계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의심하는 바보 같은 실수들을 많이 해요. 결혼 10년 차 넘으셨는데 혹은 20년 차 넘으셨는데 저는 26년 차거든요. 결혼 20년 차 이상이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내리시고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신가요? 나는 내 배우자를 보면 지금 내 배우자를 보면
연애할 때보다 더 설렌다. 신혼 때보다 더 두근거린다. 예.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흥분한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제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실 걸 저희가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맞아. 이제 애정은 없지. 야, 전우회로 살아. 의리로 살아. 네. 이게 대부분 감정을 약속한 결과로 인한 착각이에요. 네. 사실 앞에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 심리학자들이 눈으로 봐도 애정이 사라졌다. 애정은 뭡니까? 저희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특히 저 같은 인지 심리학자들은 아주 건조하게 정의 내리죠. 이성 간에 만나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는 휘발성 흥분성 감정. 흥분성 감정이고 휘발성 감정이기 때문에 너무 계속 지속되면 이상해요. 오히려 유기체에 무리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게 2년, 3년, 4년 정도 지속된다. 보통 저희들이 농담 반 하지만 진담 반을 섞어서 얘기하죠. 그럼 그 사이에 연애하고 그다음에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요즘은 또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또 아이를 많이 낳으시니까 이제 어쨌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또 가정이 만들어지고 가족이 만들어지죠. 네. 그러면 이제 10년, 20년 지나면서 소중한 또 다른 타인들이 만들어집니다. 저도 26년 돼서 이제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설레인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저를 더 많이 걱정합니다. 저를 보면 설레이는 마음은 하나도 없지만 예전보다 저를 더 많이 걱정해요. 재난의 현장에 제가 가 있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쪽 지역에서 막 강연이나 세미나를 하고 있다면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저 죽을까 봐 걱정해요. 예전보다 애정은 덜해졌지만 저를 더 많이 걱정한다. 이걸 저희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애정이 애착으로 전이 됐다. 잘 전이 된 부분입니다. 애착은 뭐냐면요. 애정은 이성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흥분성, 휘발성 감정이지만 저희들이 애착은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내가 살아있는 세상에 당신도 살아있으세요. 당신이 살아있는 세상에 나도 살아있겠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공존의 감정이에요. 공존의 감정. 네. 그 공존의 소망이라는 거는 그 공존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 애정처럼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당신 있는 세상에 나 꼭 같이 살아있고 나 있는 세상에 당신도 꼭 살아있어요. 이런 건 오랜 시간 동안의 감정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오랜 시간의 추억이 공유되는 관계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라고 해도 그분이 사망했을 때 우리가 같이 죽지는 않는 겁니다. 아프고 너무나도 안타깝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아웅다웅 살던 부부가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한쪽이 사망하게 되면 나머지 한쪽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죠. 그래서 대부분의 언어에서도 애정과 관련된 동사는 그냥 급격한 변화를 단기적으로 의미하는 단어들과 표현들을 쓰죠. 모든 나라에서는 사랑에 빠진다는 표현을 써요. fall in love죠. 그런데 애착에 빠진다 이런 표현은 안 쓰거든요. 애착은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산 부부보다 20년 산 부부가 20년 산 부부보다는 30년 그리고 꼭 부부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본 사이가 더 애착이 많습니다. 사이코패스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사이코패스의 정의가 무애착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교수님, 사이코패스도 사랑에 빠지나요? 안 빠지죠? 사이코패스는 완전 악마니까요. 아니, 너희들보다도 더 열렬히 사랑에 빠져. 애정은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애착이 조금 더 없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는 자기를 떠날 것이 예상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이지. 멀쩡히 같이 밥 먹다가도 이제 애정이 끝났네? 사라졌네? 휘발성 감정이니까 라고 느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사람을 해치지. 그래서 그놈들이 엽기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거야. 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 사이코패스는 그러니까 뭡니까? 행동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약속하지 말고 행동을 계속해서 약속해 나가고 어겼을 때 서로 그래야만 용서하기가 쉬워지며 그리고 그래야만 원망과 그 다음에 원한을 적게 가질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10대, 20대에 불같은 사랑을 하실 때는 감정을 약속하실 수 있겠죠. 평상시에 감정을 약속하지 말고 행동을 약속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나도 더 잘 지킬 수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원망도 줄일 수 있으며 내가 내 인생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줄여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 일기 같은 거 쓰시는 거, 실천적인 약속을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래서 중요한 거죠. 참 이렇게 보면 볼수록 그 니체는 조금만 풀어내보면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팁들을 주는 말들이 많은데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니체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또 많이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바그너라고 하는 음악가를 들어보신 적 있죠? 바그너. 네네. 니체가 바그너랑 굉장히 오랫동안 교류를 했어요. 오랫동안 교류를 했는데 이 바그너의 음악의 오페라에 실제로 니체와의 어떤 이야기들이 또 언급되기도 합니다. 니체가 굉장히 음악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 결별을 했어요. 결별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바그너가 조금 음악을 상업적으로 조금 성장시키거나 상업적인 그런 그 대중적인 인기와 상업적인 성공에 조금 관심이 많다는 이유로 니체가 야 그러면 안 돼라고 이제 싸우다가 이제 결별을 했는데 저는 뭐 또 그렇다고 그 결별식까지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친구랑 결별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냥 연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연락이 안 되는 건데 그 바그너랑 싸운 이유가 니체가 어떤 사람인가를 또 말해줄 텐데 그 장면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나는 읽히지 않는다. 나는 읽히지 않을 것이다. 읽히지 않는 것이 나의 승리다.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책을 쓰느니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책을 쓰고 싶다. 아무나 뜯어먹을 수 있는 정신의 고깃덩어리로 사느니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돌멩이로 죽고 싶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좀 말이 세집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을 쓸 것이다. 사실 저 얘기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다시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비합리적 신념을 버리라. 이런 식으로 풀이가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요. 자 이제 어떤 분이 뭐 이제 장관이 됐고 뭐 어떤 분이 뭐 완전 높은 자리에 갔는데 하마평 쭉 신문에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나오죠. 두루두루 원만하며 그렇죠? 조직 내에 호평받는 사람 뭐 이런 거.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하면 망하겠네. 사업하면 말아먹겠다. 제가 일부러 얘기를 이렇게 주위 분들한테 합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면요.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경향이 높은 사람들을 우호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이제 영어로는 agreeableness라고 합니다. agreeableness. 근데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그 옆에. 인간의 5대 성격 중에 하나 집어넣거든요. 이 agreeableness, 우호성 말고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개방성, openness라는 게 있어요. openness. 우호적인 사람이 좀 개방적이지 않겠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 왔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성공한 사업가 혹은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나의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우호성은 딱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경향이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아요. 근데 개방성은 뭘까요? 내가 틀렸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을 물리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개방성은 높은 사람들입니다. 우호성도 높고 개방성도 높아. 둘 다 거의 극강이야.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고 그리고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사실일 수도 있는데 그걸 들려주는 사람들도 마다하지 않아. 이 두 가지가 다 높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이게 둘 다 높은 사람들은
서경석 씨 같은 분이 그게 또 비슷해요. 예, 굉장히 대부분의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그리고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근데요, 이러다 사람 죽어요. 큰일 나요. 예, 큰일 나요. 예. 노라는 대답을 잘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지치고, 예, 그 다음에 번아웃도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개방성은 무지하게 떨어져요. 근데 우호성만 엄청 높아. 이러면 뭐예요?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은 안 만나는데 기존 멤버와만 잘 지내고 있죠. 예.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패거리 문화들. 굉장히 자기네들끼리 패거리만 만들어서 그 패거리들끼리만 잘 살고 잘 지내려고 하고 있고 변화를 막 절대로 거부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거나 아니면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 잔당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예. 많이 보죠. 기업에서도 사회에서도 많이 봅니다. 예. 소위 말하는 모든 종류의 패거리 문화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 사람들한테도. 그런데 우호성은 적당한 수준으로 높고 그러니까 딱 중간 정도고 개방성을 높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랑 잘 맞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사람의 수를 늘려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경우가 돼서 우호성 개방성을 잘 조절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우호성을 너무 높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책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니체가 심리학적으로 풀이하자면 나 우호성은 이제 그렇게 높이지 않을래. 하지만 개방성은 높일래. 라고 얘기하는 것과 굉장히 저는 맥을 같이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개방성을. 그렇죠? 내가 몰랐던 사실,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하지만 우호적인 것은 너무 강하지 않은 이걸 저희 심리학자들이 느슨한 다양한 관계라고 합니다. 네, 느슨한 다양한 관계. 그걸 제일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가지실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작은 거 새로 배우기예요. 네, 늘 새로 배우기. 공부하는 삶. 네, 제가 만약에 지금 붓글씨를 새로 배운다? 그럼 붓글씨를 새로 배우는 사람들은 저랑 연령도 다르고 그리고 배경도 다 다르죠. 그래서 다양하죠. 그런데 느슨하죠. 그리고 그들 모두가 제가 잘 지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죠.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됩니까? 되게 재밌고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죠. 어떻게? 우연하게. 그리고 니체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이 그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주목합니다. 굉장히 많은 유럽어들이요. 행복과 행운이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연적 요소. 그런데 이 운이라고 하는 건 우연을 통제한다는 건 한 번만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는 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100%로 작용을 하겠지만 내가 그걸 여러 번 하게 되면은 확률적 요소로 인해서 그 우연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미리 계획을 짜서 야, 난 여기 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알고 하는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 여기에 이런 게 있네. 어머 저런 사람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네. 어머 여기엔 이런 재밌는 것들이 있네라는 걸 많이 알아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연성의 확률을 높여야 되죠. 예. 그래서 행복과 행운이 거의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는 유럽의 많은 언어들이 바로 이런 철학적 생각과 비슷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률 값을 높이는 최고로 좋은 방법 뭐냐? 새로 배우기. 예. 그러면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 그렇죠? 내가 잘 지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닌 그냥 만나서 느슨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연하게도. 그리고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부터 그래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작은 여행, 그리고 행동, 그리고 배우기. 이 세 가지의 단어를 한번 떠올리시면서 우리의 삶, 우리 삶의 의미, 우리가 가야 될 바를 작게 조형해 나가면
우리도 작은 한 사람의 니체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우리 인생의 철학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작은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상 속 다양한 비교 상황 극복법인데 여러분이 이제 일상에서 겪으시는 비교 상황들을 극복하는 지혜를 조금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순서입니다. 저희가 편의상 가장 많이 접하는 비교 상황들을 골라놨고요. 부모님께서 다른 집 자식들과 비교를 하세요. 다른 집 자식들은 지금 다 성공해서 효도하는데 왜 넌 아직도 독립을 못하냐? 늦은 나이지만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인데 계속 비교만 당하니 위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런 얘기 또 많이 하시죠, 부모님들이. 사실 좀 부모님께서 좀 자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네, 근데 이제 속상하시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때 안 좋은 대화는 항상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식의 대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러시냐고 뭐 이러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대화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이제 저희 친척들 다 모이는 명절 때도 이런 얘기들 가끔 나오거든요. 엄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유가 좀 길어. 엄마 앉아보세요. 네, 그럼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내가 지금 아직도 독립을 못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일단 2시간, 3시간짜리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람은 간단한 얘기일수록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긴 얘기일수록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번쯤은 길게 얘기하셔야 돼요. 길게. 예. 심지어 저는요, 한 번 길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제 동생이, 왜 형은 큰 방을 쓰고 나는 작은 방을 쓰느냐. 이게 되게 제 동생이 오랫동안 그 성장 과정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술 드시고 늦게 들어오신 아버지 앞에서 얘가 3시간을 얘기했어요. 예. 근데 아버지는 기억을 못 하세요. 술 많이 먹고 들어서. 근데 그 다음날 3시간이나 얘기했잖아, 경욱이가. 라고 어머니가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구나. 라고 아버지가 생각하셔서 그날부로 저한테 방을 뺏으셔서 동생이랑 방 바꿔. 네, 이렇게 됐었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중요한 얘기일수록 길게 얘기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긴 얘기를 준비하세요. 이게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게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애는 아직도 독립 못한 이유를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나한테 이유를 가져오란 얘기예요. 이유를 길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지 않으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그 이유를 이야기하려는 생각조차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차분히 그래서 개요를 일단 잡으시고. 그러네요. 네, 이렇게 딱 써주셔서 파워포인트에 1, 2, 3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네.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길게 이야기를 준비하라. 요건 뭐 여담입니다만 그 3시간 동안 아버님에게 얘기했던 그 동생분은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친구는 지금 해외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 이후로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생겼죠. 뭐든지 길게 얘기해. 뭐든지 길게 얘기해. 결국 해외로 보내버렸어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얘기가 짧아졌어요. 영어를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이 좀 짧아졌어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동기 승진해서 대리까지 달았는데 저는 이직을 해서 아직 사원입니다. 개인의 역량 차이 있었겠지만 몇 년째 승진 기약이 없어 다른 직종으로 이직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비교하게 되니 점점 자신감을 잃습니다. 이게 사실은 내가 떠났는데 이전 직장이나 다른 동료들과의 직급 차이를 생각을 하신다라는 건 사실은 그 대리라고 하는 게 의외로 되게 지금 내 시점에서는 중요하죠. 바로 앞에 해야 될 승진이니까요. 이거 누구를 만나야 해결되냐면 부장님이나 상무님 정도랑은 만나봐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 직급에서 경쟁하고 있으면 그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훨씬 더 위에 있는 직급에 있는 분들, 그분들과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 돌아보는 거기 때문에 저 대리, 저 과장, 차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시간이 돼서 이게 그 외로 안달복달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영화로 치자면은 막 10만 년 다룬 영화 막 이런 거, 거대사를 다루는 영화.
예. 혹은 우주를 다루는 영화. 이런 걸 보면 갑자기 이런 생각 들죠. 참, 우리가 진짜 여기서 지지고 볶고 뭐 하는 거냐? 막 이런 생각들 있죠. 이런 얘기가 드는 거죠. 그래서 그 평상시에 이런 분들일수록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에게 문득문득 인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이런 역으로 치자면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20대, 30대 특히 초반에 많이 나타나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이랑 인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를 잘 해놓는다는 건 평상시에 이렇게 슬쩍 한 말씀 뭐 2, 30분 대화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 인생에 20대, 30대에서 가장 제 인생에서 많은 생각과 여유를 혹은 안달복달하는 마음을 많이 이렇게 다독여 주신 분들이 20살 이상 차이 난 분들과의 대화. 나보다 20살 이상 나이 먹은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네, 굉장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 또래보다 노안이어서 일상 속에서 외적인 비교를 당하곤 합니다. 관리의 소홀함으로 지적을 받는데 속상합니다. 이 외모 고민이 있으신 분. 네, 네. 이 당사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이거 또 니체 얘기 나와야 돼. 큰일 났네 이거. 이걸 숨기면 자꾸 이런 생각을 부정을 하면 이쁜 것들이 항상 머리가 비었어. 잘생긴 놈 치고 실력 있는 놈이 없어. 더 중요한 건 저런데 처발을 돈이 있으니 넌 돈을 지금 많이 갖고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벌었을 거야. 이게 굉장히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부정적인 사고로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풀어나가시려면 심지어 지적도 받는다고 그러시니까 먼저 선수 치셔야 돼요. 열나 부럽다야. 이렇게 먼저 선수 치시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피부가 좋거나 아니면 뭐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야, 너 진짜 피부 왜 이렇게 좋니? 완전 부러워 진짜. 라고 하면 그런데 네 피부는 왜 그래라고 지적하면 이건 진짜 관계를 끊어야 되는 놈이고.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나를 속으로 좋아해 주는 친구는 야, 이렇게 해봐. 실제로 제가 피부가 너무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경희대 윤지훈 교수라고 실명을 아예 얘기해 버려야지. 얘가 야, 윤 교수 너는 왜 이렇게 피부가 좋냐? 너무 부럽다 야 했더니 그 친구가 저를 좋아하는 친구예요. 언제 느꼈는지 아세요? 그 순간 느꼈어요. 경일 김 교수 앉아봐. 왜? 그랬더니 피부는 세안과 보습이다. 실천해 오늘부터. 난 뭐 얼마나 대단한 얘기 하나 했네요. 그 네이버 치면 다 나와요. 근데 세안과 보습. 근데 그 피부를 보면서 얘기하니까 이게 실천이 되더라는 거예요. 얘를 보면서 들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싫어하는 놈한테는 얘기 안 하는 거야. 진짜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안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싫어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흔쾌히 부럽다라고 얘기하면 그 친구가 날 좋아하면 나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요. 나 싫어하는 사람이면 뭡니까? 지적해요. 지적합니다. 그걸 알기 전에 먼저 부럽다고 안 했으니까 이게 지적하는 게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친구인지를 알 수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먼저 부럽다고 푹 하고 선수 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일단 끝이 너무나 애써주신 우리 김경일 교수께 감사합니다. 박수를 한번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워낙 여러분이 크게 호응해 주셔서 우리 김 교수께서도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꺼내서 얘기를 해 주셔서 이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Q&A는 딱 두 분께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비교에 대한 거가 여러 가지 지금 섹션들을 말씀 주셨는데 제 친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뭐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쿨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자식 문제에서만큼은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자식 상이 있나 봐요. 뭐 애들이 그냥 뭐 학원 안 가요, 뭐 하네요 이러면 그때 그 자기의 표본이 되는 그런 행동을 안 했을 때 화가 나나 봐요. 아유, 아주 훌륭한 친구분이세요. 어머니와 딸 문제 이게 참 많이들 질문을 하시죠. 그 이제 이상향이나 이데아적인 신념이 강한 분들일수록 바로 그렇게 해서 답이 아닌 것들을 강하게 처벌하거나 아니면 틀렸다라고 규정하는 지금 자기가 생각한 답이 그 좁은 범위에 그럼 이제 그걸 버리는 게 사실은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럼 버리는 게 아니라 늘려야죠.
그 이데아나 아주 이상적인 이미지를 늘려서 듬성하게 만들어서 웬만하면 걸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웬만하면 걸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란 아이가 10년 전, 20년 전에 있겠죠. 그 아이가 지금 40대, 50대, 60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스토리를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만약에 학생은 공부를 이렇게 잘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근데 그 이미지가 다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동화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볼 때 신선하죠. 백설공주가 이제 나중에 뭐 백설공주가 일곱 난장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백설공주가 일곱 난장이랑 이제 있다가 뭐 왕자님을 만나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대요. 근데 그 이후에 일곱 난장이가 민사소송을 걸어서 그리고 백설공주가 이제 나중에 굉장히 열받았는데 형사 사건까지 겹치면서 왕자와는 파경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백설공주는 나중에 그러다가 아주 안 좋은 쪽에 이제 또 그런 투기를 하다가 또 구속됐어요. 네. 자꾸 이런 얘기들이 심리학자들이 만들어줘요. 네. 왠지 아세요? 동화에 대한 다양성을 만들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재밌어하고 이러잖아요. 아이에 대한 이미지, 아주 고정된 이상적인 이미지가 몇 살까지예요? 보통 대부분 20살 정도까지만 멈춰 있어요. 30대, 40대에 그 이상적인 이미지에 부합되는 그런 사람들의 하지만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삶들 많이 경험해 보시고 읽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야만 무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걸리지 않거나 섭섭하거나 강하게 압박하는 행동들을 좀 줄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비교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비교라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요즘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무서운 게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아도취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진짜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만족하는 건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르시즘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계를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의 기준으로 나의 삶의 방식대로 잘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데 이게 까딱 잘못하다가 자아도취적 삶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나와 다른 방식으로 행복한 사람들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나와 다른 방식의 혹은 나와 다른 스타일의 삶을 살면서 행복한 분들 있죠. 예. 행복한 사람이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행복한 척하는 사람과 그렇죠? 그리고 위세 떠는 사람. 이건 분명히 행복한 사람 눈에는 아닌 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진심으로 행복한데 나와 다른 방식으로 혹은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행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면 자아도취되는 건 당연히 되고요. 남의 삶, 내 삶도 존중하시지만 남의 삶도 존중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왜 제가 예전에 한번 왜 성진 스님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하동영 신부님 나와 다른 종교를 믿는 나는 다른 종교의 사제나 스님인데도 행복하니까 그분 삶을 존중하게 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2차적으로 행복해지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김경일의 지혜의 밤 고객 초청 토크 콘서트는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 교수님께 소감 한번 여쭤봅니다. 사실은 제가 지혜를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열심히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사실은 출연료 받으면서 공부해 본 적은 처음이라 가지고 저한테는 큰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무조건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한 2개월 전에 이제 우리 김경일 교수께서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제 큰 행사가 있어서 한번 그냥 도와드리고자 자리를 했었는데 너무 고마워요. 오늘 또 이렇게 두 번째 진행을 하니까 확실히 이제 감이 옵니다. 이 행사는 제가 하는 게 맞다. 다음번 행사 때 뵙겠습니다. 다른 진행자와 비교하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